자, 어떤 그 변화가 가능하게 나타나려면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가능하지 않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일 경우 이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면 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얘를 이제 다르게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T 델타 S가 요렇게 보이시죠? 저렇게. 자, 그럼 첫 번째 가능성 1. 짜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흡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무질소도가 증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기에 있는 이 온도 조건을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엔탈피 변화가 양수고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면 양수를 양수로 나누었을 때 이 값도 어떤 양수 값이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온도 조건은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정의된 어떤 양수값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알겠죠?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짜잔.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럼 이건 뭐냐면 흡열에 바로 무질서도 감소. 그러면 이 조건에서도 이 가능한 변화가 나타나려면 온도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누긴 해야 될 건데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값이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나누면서 부등호가 뒤집히겠죠. 그리고 흡열이라 엔탈피도 플러스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떤 음수 값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러면 온도 조건이 어떤 음수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 바로 언제나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의 온도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는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양수로 나타나야 되는데 음수 온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면서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반응은 절대로 진행될 수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짜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무질서도가 증가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발열이군요.
반응 엔탈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발열을 뜻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도 그때 온도 변화가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누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표기가 돼야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수 표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엔탈피 부분이 마이너스고 엔트로피 부분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눈 어떤 양수 값일 것이고 그 양수 값보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눈 거니까 어떤 음수값이겠죠. 그 음수값보다 온도가 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도라고 하는 건 절대 온도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의 의미는 바로 언제나 자발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은 항상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항상 반응 진행이 가능하다. 항상 자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이런 식의 발열 반응에 무질서도도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건 발열에 요건 무질서도가 감소다. 그러면 이때 온도 조건은 어쨌거나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눈 건데 엔트로피가 보시다시피 변화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열량 변화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런데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니까 이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누어 연산한 거니까 이 또한 어떤 양수 값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제시되어 있는 어떤 양수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조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 변화가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다? 바로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울게요. 연습 문제. 승관이가 나중에 남극 세종기지에 발령을 받았다고 치자. 그 남극 세종기지 알죠? 그 남극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지인데 거기 그 남극 세종기지가 이제 그 사람들을 뽑아요. 이제 보통 어떤 전공자들이 많이 가냐면 생물, 왜냐하면 이제 극지방 생물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도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자도 가요. 그래서 물리, 생물, 지구과학 전공자들이 주로 가요. 화학 전공자들은 안 가요. 안 뽑아요. 왜냐하면 딱히 춥다고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고 일어날 게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자 빼고 다 뽑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뽑냐면 공학자들도 뽑아요. 전기공학자, 기계공학자들 뽑아요. 왜 뽑을까요? 시설 정비 때문에 그래요. 남극 세종기지는 완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눈보라 치고 이러면은 물건 유통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실험 장비를 포함하여, 왜냐면 생활 장비 있잖아요. 생존 장비 이런 것들이 고장 날 수도 있잖아. 이럴 때 AS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줄 전기공학 전공, 기계공학 전공자들도 뽑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1년
2년씩 이렇게 있어야 돼요. 못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보통 2년 계약직이에요. 왜냐면 2년 더 하긴 힘들어. 왜냐면 2년 동안 거기 고립돼 있어야 되니까 그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고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이러니까 보통 2년 계약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공부들을 하는데 그때 그 뭐래더라? 연봉이 한 6천 이상이래요. 뭐 6천에서 8천인데 좋은 건 연봉이 아주 세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연봉이 그대로 남는데요. 그래서 젊을 때 한번 갔다 오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면 거기서 밥 다 주니까 잠도 자고 밥도 자고 2년 동안 거기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을 때 거기 발령받아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고 한번 해봐요. 자기 무슨 과 넣었죠? 그래? 아, 화학부 넣어서 화학은 안 뽑는데? 아, 그래. 화학은 안 뽑는데? 저 어쨌건 그래. 뭐 anyway 뭐 어쨌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세종기지에서 이제 그 근무했던 그 대원들 얘기들이 있던데 그 2년 동안 자기들끼리 고립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서로 잘라준대요. 머리도 막 계속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니까 다 장발이야 그냥. 이게 자르기도 귀찮으니까. 그럼 너무 길면은 서로 앉혀놓고 서로 이렇게 대충 잘라준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기니까 고무줄 이렇게 묶는 거지. 그래서 남극 세종기지에 발령을 받은 승만이가 고무줄을 가져갔는데 극지의 조건에서 이 고무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극지니까 덥다는 얘기했어요? 춥다는 얘기했어요? 저 추운 지역에 가져간 고무줄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서의 고무줄이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 평소에 사용하는 노란 고무줄 있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말 하겠죠? 이걸 분석해 보라는 게 놀라웠게도 이 문제는 수능 기출이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초반에. 지금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요즘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2000년 초반 수능 문제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리고 조금 덜 옛날에는 고등화학 경시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인력학적으로. 과연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는 사실 두 가지예요. 원래 가져갔던 것에 비해서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때 추우니까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방향을 하나 잡아보죠. 어떤 방향을 잡아보냐면 첫 번째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 의 모델링. 고무줄이라는 게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늘어나는 그 줄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편의상 그냥 설명의 편의상 늘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줄어드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늘어나는 과정이 역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고무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고무줄에 어떤 단면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고무줄이 늘어난다면 이 고무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뚱뚱했던 게 얄푸리해지는 게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짜자자잔, 그리고 짜자자잔, 이상한 보조선들을 하나 그려놨죠. 이게 뭐냐면 고무줄들을 구성하는 미세 섬유들입니다. 뭐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의 그 뭐냐면은 뭐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의 그 뭐 물질적 구성까지 다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고무줄과 같은 그런 소재들을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플라스틱은 유기 고분자 화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유기 고분자 화합물로 되어 있는 아주 미세한 섬유들이 이렇게 모여서 된 것이 바로 고무줄이라고 한다면 이게 늘어나게 되면 얘네들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늘어난다고 해서 미세 섬유들의 개수가 변해요? 개수가 변하진 않아요? 개수가 변하진 않겠죠. 왜? 뭐가 보존돼야 되니까.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서는 사슬간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사슬간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사슬간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일까요? 작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커진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1.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유기 고분자 사슬 사이의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력을 화학의 전문 용어로 바꾸어 쓴다면 저 유기 고분자 사슬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져서 인력이 커졌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때 저 인력을 화학 전문 용어로 바꾸면 다 하는 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요? 아, 나쁘진 않은데 저 인력을 화학 전문 용어로 바꾼다면 뭘까요? 버로버로버로버 분산력이겠죠. 그 분산력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다? 증가. 됐죠? 자, 그렇다면 분산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하죠.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늘어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일까요? 흡열 과정일까요? 발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뭐가 커져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위치 에너지 줄으면 뭐가 커져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푹 나와야 되죠. 그 운동 에너지가 물질적 측면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고무줄 하나를 붙들고 고무줄을 붙은 다음에 얘를 갑자기 가만히 잡고 확 늘려봐요. 그럼 이제 열이 훅 나옵니다. 진짜예요. 물론 많은 양 조금. 그럼 그 미세한 열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기계장치가 있어서 측정해도 되겠죠. 근데 기계장치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구비해 놓진 않잖아요. 만약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요, 적외선 카메라 찍은 상태에서 고무줄 잡고 확 느리면 갑자기 얘가 색깔이 확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구비해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 사람의 피부 중에 제일 예민한 피부가 어디? 요 입술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진짜로요? 그렇죠. 입술이 예민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뽀뽀도 하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뭐 뽀뽀를 하려고 입이 있는 건 아니고 먹으려고 입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민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사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혀만 예민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게 입에 들어갈 뭔가를 이 피부에 닿으면서부터 이 감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한 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촉감에서부터 내가 본능적으로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야 되니까 모든 생명은 요 주변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 고무줄을 요 입술 근처에 딱 대고 살짝 가까이 대고 하나 둘 셋 팍 당기면 여기 살짝 따끈해져. 진짜 느낌 나요. 나도 이거 보고 이거 책에서 읽은 다음에 해봤거든요. 전 진짜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열 알겠죠? 발열 신기하지? 그렇다면 발열이니까 Q 시스템 혹은 델타 H 시스템이 음수.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열을 방출하는 거죠. 물리적 변화죠. 그리고 열을 방출하는 물리 변화이므로 엔트로피 변화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감소라, 이런 얘기죠. 바로 열이 엔트로피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열을 흡수하면 무조건 엔트로피 증가예요. 열을 방출하면 무조건 엔트로피 감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열을 방출하는 물리변화이므로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고무줄이 자발적으로 늘어나려면 어쨌건 이 조건은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엔탈피도 마이너스지만 엔트로피도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를 그 온도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면 이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이거 마이너스고 요거 마이너스고, 그러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눈 거니까 이건 어떤 양수값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어떤 양수값보다 낮은 온도니까
이건 고온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온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저온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고무줄을 추운 지역으로 가져가면 고무줄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늘어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역으로 고무줄을 더운 지역으로 가져가면 고무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듭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분석 문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다 썼어요? 썼죠? 좋아. 지운다. 지우자. 그 다음 이런 회사가 있죠. 어떻게 읽어요? 파이저. 뭐로 유명한 회사죠? 바로 심혈관계 치료제 바이아그라가 어디에도 응용되었어요? 알죠? 그 발기부전이라고 할까? 거기에 응용되면서 사실은 심혈관계 치료보다 그 목적으로 쓰이면서 주가가 폭등해가지고는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회사가 바로 파이저입니다. 이 파이저에서 내놓았던 어마어마한 상품이 뭡니까? 바로 코비드 19 백신. 알겠죠? 그래서 자기도 저 코비드 19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거의 다 맞았죠, 뭐. 전 국민이 다 맞았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저의 코비드 19 백신 합성, 이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고백할 거는 내가 생물학은 젬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백신 개발과 관련된 그 몇몇 얘기 중에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내가 듣기로 이게 그 RNA 재조합 방식이었대요. 근데 이런 말 자체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물의 젬병이어가지고 제가 DNA하고 RNA가 그 구조적으로 뭐가 그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잘 모르겠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RNA 사슬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 어디선가 RNA 사슬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RNA 사슬, 이게 또 다른 RNA 사슬. 그럼 이걸 어쨌거나 재조합했다는 얘기는 원래 자연계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야. 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RNA 사슬은 만날 일이 없는 애들을 어디선가 가져왔나 봐요. 알겠어요? 네, 근데 뭐 이게 더 기술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이제 이 RNA 사슬에는 바로
역시나 DNA처럼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붙어 있는데 그때 어딘가에는 아데닌, 어딘가에는 유레이실, 그 다음에 어디는 구아닌, 그 다음에 어디는 사이토신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염기 사슬이 뭐쫙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때 얘네들을 자, 백신을 만든다 라고 하면 그래서 이때 어떤 사슬에 있었던 아데닌 구아닌과 어떤 사슬에 있었던 유레이실과 사이토신 요 사이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야. 그렇지. 새로운 하이드로진 본딩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전에 배웠지 하이드로진 본딩은 뭐에 민감해? 하이드로진 본딩은 뭐에 민감해? 바로 각도에 민감하다고. 각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소를 중심으로 몇 도가 나올 때 최적화가 된다고 했어요. 180도가 될 때 최적화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DNA와 RNA는 그 각도가 안 맞겠어요? 그 각도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겠어요?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억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유전자 안의 수소결합은 저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질 때 각도가 짝짝짝 맞게 진화가 돼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진화를 통해서 각도가 잘 맞도록 디자인된 그 유전 정보를 포함한 생명들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소결합의 각도가 최적화돼 있을까요? 약간 조금 삐뚤빼뚤할까요? 삐뚤빼뚤한 거죠. 그러면 이 각도마저도 민감하게 맞추려면 꽤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대충 만들어도 되겠어요? 상당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자연은 2억 년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그걸 단축시키려면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이 각도를 예민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얘네들의 AUGC 사이에 수소결합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코비드 19 때 이 파이저의 백신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들었어요? 번개불어 콩볶아 먹듯이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었죠. 왜냐? 보통 백신 개발 과정에 최소 몇 년 걸린다? 최소 3년 걸리거든요. 3년 걸리는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다? 6개월 걸렸어요. 미친 듯이 만든 거예요.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력을 갈아 넣어서 미친 듯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가 민감하게 조절돼 있겠어요? 삐뚤빼뚤 하겠어요? 삐뚤빼뚤 했겠죠. 원래 3년에 되는 걸 6개월에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대충 만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과정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이 과정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이 과정은 발열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결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없던 결합이 나타나는 과정은 무조건 발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발열이겠습니까? 흡열이겠습니까? 무질소도는 증가겠습니까? 무질소도가 감소겠습니까? 무질소도 감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질소도가 감소인 것은 바로 두 사슬의 융합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즉 거대한 두 분자가 한 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질소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백신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이래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럼 얘를 바꾸었으면 이렇게. 그리고 위에 것도 마이너스, 아래 것도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나누기를 하면 분명 이건 어떤 양수값이라 물리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물리적인 어떤 양수값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온도는 바로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좋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코비드 19 백신은 저온 조건에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고온 조건에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저온 조건에서 유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코비드 19 백신 옛날에 맞았을 때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었죠. 어떤 재밌는 특징이 있었죠? 뭐라고요? 뭐라고? 몸살 기운이요? 백신 맞아서 몸살 기운 있는 건 모든 백신이 다 그래요. 몸살 기운. 아니, 저희 그 병원에 예약 받고 가서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좀 특징이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이 코비드 19 백신이 저온 조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온은 저온인데 몇 도였죠? 실제로 이것은 영하 70도씨에서 유통되었죠.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영하 70도는 저온 조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저온 조건 맞지만 아무래도 영하 70도는 편리한 온도예요? 실용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불편한 온도죠.
이게 가정용 냉장고도 한 영하 20도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냉장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기 그 실험 장비 업체에 연락하면 다 있어요. 있지만 그거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쌉니다. 있지만 비싸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영하 70도까지 필요해요? 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영하 70도는 그렇게 딱히 필요하겠어요? 별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코비드 19 백신을 위해서 영하 70도짜리 냉장고를 또 새로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아무래도 편리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온은 맞는데 너무 저온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크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 온도라고 하는 경계가 이걸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분작 값이 크기가 작을수록 이 값도 덩달아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즉, 이 합성 과정에서 엔탈피가 발열은 맞는데 발열되는 정도가 크다 작다? 발열되는 정도가 매우 작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발열되는 정도가 극도로 작기 때문에 저 파이지의 백신 완성도가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완성도가 작다는 얘기죠. 혹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죠. 너무 저온이라는 얘기는 발열 반응의 엔탈피 부호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작을 거냐? 각도에 민감한 수소 결합을 잘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각도에 민감한 수소 결합을 잘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RNA 사슬 자체의 안성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게 몸에 들어와서의 양리작용까지는 내가 생물학적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몸에 주입되기 전에도 이미 불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 부작용의 위험성이 작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지. 크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 이 코로나 백신은 개발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접종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느리게 접종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느리게 접종해야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이거 잘못 맞았다가 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보자. 원래 백신 같은 거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적어도 3년 걸린다고요. 그러면 백신 같은 걸 만드는 제약회사들은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에요. 한 삼성 10개쯤 합쳐놓은 회사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정치 권력도 있는 회사일까요? 없는 회사일까요? 정치 권력이 다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은 정치권에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까지 가진 거대한 이익 집단, 권력 집단입니다. 그러면 저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글락소, 영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 글락소라는 회사 알아요? 영국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제약회사예요. 뭐 머크 이런 회사 알아요? 머크, 알드리치 이런 회사들, 미국에는 파이저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적 대기업들이에요. 그럼 그런 회사들에서 백신을 처음 만들잖아요. 원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무조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먼저 팔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먼저 팔아요. 왜? 위험성 체크하려고요. 백신 맞다가 사람 안 죽게요? 잘 죽게요? 굉장히 잘 죽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먼저 얘네들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팔아서 죽는 사람들 체크하는 거예요. 즉 걔들은 이 백신 팔아서 우선 돈 벌려고 판다기보다는 위험성 체크를 위해서 백인이 아닌 나라들에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죽으면 그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난 슬픔이겠지만 백신 접종으로 누가 돌아가시면 그건 지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시 또 이 백신의 안정성을 수정해요. 그 과정을 또 2, 3년 반복해요. 그래서 충분히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드디어 유럽과 미주 지역에 푸는 거예요. 자,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예요. 굉장히 불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원래 백신의 판매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새끼들이 좋은 놈들이 아니라고요. 진짜 악마가 현신했다면 그게 백인이에요. 알겠어요? 진짜로. 이 백인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코비드 19을 만들자마자 파이저는 어디에 먼저 유통시켰죠? 미국에 먼저 유통시켰죠. 왜? 임상 실험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에 2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특히나 노인들이 이런 그 바이러스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뭐 이랬대요. 그 한참 이게 유행했을 때 아파트 10층 이렇게 있으면 그 10층에 다 시체들이 누워 있었대요. 그 노인들이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감염돼서 돌아가셔가지고는 그 이불 꽁꽁 싸매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아파트 동에 다 죽어서 돌아가셔 있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물 한 동에 층층마다 시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막 2만 명씩 죽으니까 시체를 운반해야 되잖아요.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할 데가 없어서 큰 냉동차에다가 시체를 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소각할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국가 자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 시체들을 어디로 옮겨라 마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잔뜩 실은 그 뭐냐면은 냉동 탑차 기사가 그 연락이 안 되니까 빡쳐가지고 에이씨 몰라 해가지고 그 차를 그냥 대로변에 주차해놓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냥 주차했더니까 시동도 껐겠죠? 그럼 냉동 탑차가 냉동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실어놓은 시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썩어 나겠죠. 그럼 냄새가 나겠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상한 냄새 난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그 차 열어봤더니 거기 시체들이 그냥 생선처럼 쌓인 상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했던 임상 실험을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나는 이 온도 조건을 보자마자 자, 밥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뜬 거예요. 파이저에서 6개월 만에 개발했습니다. 뉴스에 뜬 거예요. 근데 이 백신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아주 저온에서 유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이 됐다. 이게 뉴스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날게요? 아, 발열 반응이 덜 됐구나. 발열 반응이 덜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수소 결합을 잘 제어하지 못했구나. 아, 요거 부작용도가 굉장히 높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만들었던 이유는 아, 이 백인 새끼들이 지들이 죽어나가니까 존나게 급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백신을 어떻게 접종해야 되겠느냐? 접종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혹은 접종하더라도 늦춰서 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손본 이후의 것을 접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왜? 나는 화학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코비드 19 전 국민 접종이 가장 늦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었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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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때 당시 정부가 정의론이 하고 있었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서 언제든 코비드 19 백신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미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량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 전 국민 접종을 하는 시간 간격은 굉장히 시간이 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백신이 불안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지금 내 얘기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백신에 대한 가장 이상적 접종 방식은 뭐예요? 백신 접종에 대한 가장 이상적 접종은요, 나는 안 맞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맞아버리면 더 이상 그 바이러스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잖아요. 그럼 난 맞을 필요 없어요. 이해했어요? 즉 백신은 원래 자연계에 있는 물질이에요, 인위적인 물질이에요? 인위적인 물질을 왜 내 몸에 들이냐고요. 당장 죽는 게 아니면. 백신의 가장 이상적인 접종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즉 코비드 19 같은 이런 대유행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와도 이상적으로 내가 저걸 접종하지 않아도 안전한 상태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접종 방식이라고요. 하지만 현대산업사에서 그건 어렵잖아요. 그럼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를 위해서 최대한 접종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한국은 가능했었죠. 왜? 바로 민주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민주사회와 방역이 무슨 관계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지식이 독점적이에요, 지식이 평등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건 없건 지식은 보편적인 것이 민주사회인 거예요. 즉 내가 결정권자인 장관이거나 대통령이어도 그 정책 결정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조언을 받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학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접종 시기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은 다짜고짜 백신을 가져다가 재빨리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접종을 하지 않는 그때 당시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했죠. 무능하다 등등등등등.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백신을 빨리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다짜고짜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하면
우리가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국민의힘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실험 대상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코비드 19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 사례가 발표되면 그건 누구에게 이익이죠? 대기업에게 이익이죠. 그 말은 국민의힘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이겠죠. 이해했어요? 즉 뭐냐면 논리 구조와 무관하게 그럼 생각해봐.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코비드 19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한다 라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민주적인 거예요? 비민주적인 거예요? 비민주적이죠.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겨우 정의로운 정도 따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해하는 것도 그때 당시 정부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겨우 꼴랑 나 같은 인간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 정부의 관여자들 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에 기반하야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역으로 설득한 거죠. 방역을 철저히 잘 지킵시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민주적이죠. 민주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알겠어요? 정부가 하래서 그런 게 아니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 협동하여 방역 수준을 잘 지키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투표에서 뭐 꼭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민주주의 중요한 거지만 민주주의는 지식의 평등성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방역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코비드 19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했던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 코비드 19 때 드디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선진국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진국의 반열로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뉴스에서 이 숫자를 보자마자 이 모든 사실이 머릿속에서 푹 지나간 거예요. 속으로 이 백인돔 새끼들 이번엔 너네가 한번 당해봐라. 요 생각까지 한번 싹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역시 우리 가족과 함께 원래는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뭐 걸리면 한번 앓으면 그만이지. 알면 몸에 상처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몰라서 최대한 늦춰서 온 가족이 다 이제 접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 논리 구조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요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지운다잉? 서울대 기출입니다. 예전에 나왔었던 건 몇 년도 건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서울대 기출 뭐냐 이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걸 논술해 보라고 하는 게 서울대 기출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걸 논술해 보라는 게 서울대 기출문제였습니다. 물론 추가 문제에서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는 추가 문제 중에 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불가능. 왜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의 근거를 뭐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음, 그런 상황에 음, 엔탈피랑 엔트로피 변화를 극별 반응이랑 무질서도 감소로 생각을 하고 예. 그 이유를 적절히 붙여야 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아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답해보라니까요. 이게 문제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답하려고? 자, 저 문제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앞에 것까지 잘 대답했어. 그래서 교수들이, 이 승만이 똘똘한데. 하면서 이제 추가 문제입니다 하고 던진 거야. 자, 이거 답하면 바로 합격이야, 이제. 자, 어떻게 되겠어요? 설마 지금 보고 있는 애 있나? 없군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 1.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립계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고립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언제나 무질서도가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그게 세컨드 로죠. 그 고립계의 한 예가 뭐예요? 바로 유니버스잖아요. 저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럼 잘 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무질서도가 뭐 해야 된다? 증가죠. 그럼 3. 생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 무질서도 상태가 뭐예요? 생명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무질서한 상태가 뭐예요? 진짜요? 나도 생명이고 너도 생명이잖아. 그리고 뭐 꽃, 나무, 뭐 강아지, 고양이 다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질서도가 가장 증가한 상태가 뭐예요? 뭐라고? 태어나는 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요? 바로 죽은 거예요. 죽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해되죠? 분해돼 버리는 건 정돈된 상태예요, 무질서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명이 가질 수 있는 무질서도가 가장 증가한 상태 뭐라고요? 죽음. 그러니
영생하나? 못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즉 고립계는 무조건 무질서도가 증가해야 되고 생명에게 있어 무질서도가 가장 증가한 상태는 죽음이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모든 생명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알겠죠? 적어도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요렇게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뭐 질문 있어요? 뭐 너 감명 받았어요? 신기하죠. 뭐 신기하다고요? 약간 저런 생각을 음. 시험장에서 음. 받았을 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여러 가지 폭넓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슬쩍 이제 해드리면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게 철학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철학자이기도 한데 원래 직업은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물리학 하다가 철학으로 넘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옥스퍼드에서는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로 되게 저명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허벌드에서 이제 초빙이 돼가지고 허벌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철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이성 이 뭐냐라는 거죠. 이성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은 칸트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거 보면 이성 막 정의하는데 막 되게 어려운 말 써놨어요. 뭐 순수 이성 비판 이런 보면 나오는데 잘 기억도 안 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 원래 직업이 철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잖아요. 원래 물리학자였다니까. F 이퀄 MA 뭐 그런 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철학은 그 철학 자체가 인문학적일까 자연과학적일까?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는 이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성은 우선 생명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성은 누구만 갖는 거예요? 인간만 갖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여한 거예요? 가드가 인간에게 부여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성이에요. 그게 서양의 종교 철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이성을 새로 정한 거예요. 이성은 생명에게 부여된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생물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얘기, 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한테 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성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화이트헤드의 그 문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atigue를 줄이기 위한 행동, 이걸 이성으로 정의했어요. 칸트가 보면 기절초포랑 내용인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기절초포랑한 내용으로 이성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fatigue가 뭐예요? fatigue. 이 정도 단어도 몰라요? 이거 수능에 이 정도 단어 나오는데? 피곤이요, 피곤한 거. 그럼 잘 봐. 그러면 피곤한 건 좀 줄어야 돼요? 피곤한 건 강화돼야 돼요? 계속, 그럼 잠깐 그거 봐. 극도로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생명이 유지되려면, 생명 현상을 유지하려면, 줄이려면 생명은 그 내부 엔트로피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생명 내부의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커진 상태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에이 배가 더 고파야지 라고 안 먹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뭘 찾아 먹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해했죠? 자, 오늘 어제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해. 그럼 빨리 가서 자야지.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에이 더 피곤하게 더 놀아야지. 어떤 게 이성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한 거지. 그럼 이 예 안에는 생명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점의 엔트로피는 줄여야 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생명 유지가 상식적으로 발현되려면 전 우주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지. 오! 그렇다면 항상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잖아? 생명이 그 내부 엔트로피를 줄이니까 이건 마이너스지. 근데 생명은 어쨌건 상식적으로 나타나서 나도 상식적으로 있고 너도 상식적으로 있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여야 되지. 그러면 서라운딩의 무질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겠지. 서라운딩의 무질서도를 가장 최대로 높이는 방식이 뭐야? 생명 입장에서 서라운딩의 무질서도를 가장 강하게 높이는 방식이 뭐야? 바로 똥 싸는 거예요. 똥을 싸는 순간 그 똥은 생명이에요? 비생명이에요? 그건 비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배설을 하는 그것은 이미 정돈된 상태예요? 매우 무질서한 상태예요? 왜 우리가 생명이 배설을 하냐고요? 생명이 배설을 하는 이유? 바로 주변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변의 무질서도를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생명 활동을 잘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잘 싸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내부의 무질서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 내부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똥 싸기요. 혹은 바른 생활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좋은 거 먹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행동 자체를 뭐로 규정한다? 이성. 그 말은 밤에 안 자고 나쁜 거 처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말 알겠어요? 맨날 변비 걸린 상태로 있고 하는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비이성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의 토대가 바로 요거.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화이트헤드의 이론은 지옥이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죠. 바로 하버드 철학과 대학원생보다 이 부분은 자기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연과학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좋아. 오, 너무 많이 찍었어.